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인프제라고 하고요. 오늘도 진짜 재밌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읽은 책은 이 책입니다. 한강 작가님의 검은 사슴이라는 책이고요. 네. 이 책은 한강 작가님이 발표하신 두 번째 소설인데요. 첫 번째는 여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편집이었고, 요거는 이제 작가님의 이렇게 혀가 한강 작가님의 첫 번째 장편 소설이 되겠습니다. 1998년 작품인데요. 되게 오래됐죠. 1998년이면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저는 그때 읽은 건 아니고요. 이거를 2016년도 그때 읽은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언제 읽었다고 이렇게 날짜까지 적어놨네요. 이 책의 그 주된 배경이 되는 곳이 강원도의 함곡이라는 탄광 마을이고요. 심지어 계절이 2월. 지금 읽기 딱 좋죠. 그런 계절감도 있고요. 이게 벌써 이 계절, 그리고 강원도의 버려진 탄광 마을이라는 그런 어떤 얘기만 들어도 벌써 이게 좀 외롭고 서럽고 황폐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딱 그런 느낌의 소설입니다. 제가 이걸 2016년도 읽었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그때 첫 독을 했을 때 제가 또 뭔가 이거를 읽긴 읽었으니까 해놓는다고 여기 적어놨는데 되게 지루하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 책을 다시 읽기 전까지 이 책의 줄거리도 제대로 기억이 안 났던 거 보니까 그때 내가 얼마나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읽었는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거를 이번에 읽을 때도요, 그렇게 책이 재미있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냥 되게 좋다.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이고, 이게 한강 작가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강 작가님의 문장이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었다면 이거를 다시 읽었어도 저는 그렇게 막 좋다는 느낌은 안 받았을 것 같은데, 정말 내 취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취향으로 만드는 그런 한강 작가님의 문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그래도 생각이 나게 그렇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괜찮은 책, 좋은 책이었어요. 이 책은 그 한강 작가님의 제일 유명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 소년이 온다, 그 책 아시죠? 아시나? 그 책처럼 이 책도 약간 그런 어떤 한강 작가님의 소설, 그런 세계관 중에서 그런 사회적인 문제, 그런 거를 다룬 소설 계열로 들어갈 겁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1980년대, 90년대 이제 탄광 산업의 몰락, 그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탄광에서 일하던 인부들, 그들이 가족을 이제 그분들의 가족이 있을 거고, 그분들이 이제 그 탄광 사택촌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다음에 이제 탄광이 몰락해 가면서 그들도 어떻게 생활이 어려워졌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아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책의 이제 주인공이었던 4명의 남녀의 이제 시선으로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의식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읽으면서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사실 뭐 이런 이제 주로 큰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소설을 쓰는 작가들의 작품을 제가 아주 예전 작가분들은 잘 모르고요. 이제 그래도 제가 한국 문학을 읽고 난 다음부터 알았던 작가분들 중에 몇 분 계시나? 제가 읽은 작가, 이렇게 문제의식이 뭐 이런 사회 문제를 다루는 그런 소설을 제가 많이 읽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황정은 작가님,
그리고 얼마 전에 김순 작가님,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순 작가님 작품도 몇 개 읽어봤는데,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봤던 작가님 중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강 작가님이 제일 문장도 그렇고 제 취향에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아직은 저한테는 한강 작가님이 베스트다. 그렇게. 책의 줄거리를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주인공 인영이라는 여자 인영입니다. 인영이라는 이제 기자, 그리고 명윤이라는 남자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직업이 작가고요. 현재는 이제 작품 활동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둘이 찾아 헤매는 의선이라는 굉장히 신비에 쌓인 그런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서울에서 제약회사 잘 다니다가 이렇게 좀 정신이 나가는 듯 싶더니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명윤이라는 친구가 이 의선이라는 이 여인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인영이라는 언니도 이 의선이라는 그 여인과 이게 좀 친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디로 사라졌나 물어물어 생각을 해보니까 얘 고향이 어딘 것 같더라. 강원도에 어딘 것 같더라. 그래가지고 마침 이 인영이 그 강원도 쪽에 그 장진욱이라는, 장진욱 맞나? 그 사진 작가를 이제 취재를 하려고 가는 길에 거기 가보고 이제 그 강원도 그쪽을 돌아서 의선이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명윤이가 이렇게 꼬셔가지고 인영이랑 같이 강원도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그 사진 작가, 이 사진 작가는 장진욱이라는 사진 작가는 그 무너진 그 탄광 있죠. 이미 폐탄광이 된 곳, 그리고 그 탄광 인부들, 요런 사람들만 이제 주로 사진으로 찍는 그런 사진 작가인데요. 이제 거길 가서 이제 취재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탄광 마을 이렇게 돌고요. 뭐 폐사촌 뭐 그런 데도 돌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제 진짜 의선을 찾으려고 진짜 강원도의 굉장한 꼴짜기, 엄청난 그런 꼴짝의 시골 마을에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아주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완전 고립된 아주 작은 시골 마을까지 찾아가는데 과연 거기서 의선을 만날 수 있을지, 그것이 이 책의 주된 그것이고요. 스토리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굉장히 스펙타클한 미스테리물 같잖아요. 전혀 이게 미스테리물이 맞기는 한데 미스테리물 느낌은 안 나고요. 오히려 굉장히 좀 이게 뭐랄까 굉장히 좀 느리게 진행되는 그런 독립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뭔가 이렇게 강원도에 2월 그러면은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고 막 강원도니까 또 눈이 얼마나 많이 내리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눈이 쌓인 그런 하얀 설산들, 깊은 산의 그 설산의 그런 어떤 느낌과 거기에 이제 겨울에 있는 그런 까만 나무들, 그 다음에 이제 탄광의 그런 까만색, 그런 어떤 하얀과 까망의 대비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도 느껴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지도 보면 이런 검은 색과 하얀색이 이렇게 대비돼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도 또 이렇게 약간 검은 계열로 맞춰 읽어보았습니다. 제목과 맞춰서. 그리고요.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또 하나의 재미라고 말했다면, 저는 이 책에 나오는 각각의 이제 캐릭터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캐릭터는 이 배우가 어울리겠다. 요거는 요런 배우가 잘하겠어. 뭐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우에 대입을 해서 그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더 이번에는 몰입이 잘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읽어보시고, 그랬더니 마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게 좀 뭔가 깊이 있는 그런 독립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또 거기에다 더불어 이 한강님의 문체가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책에 관심이 있어서 혹시 읽어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막 그냥 이야기의 진행에 따라 이렇게 훌렁훌렁 읽지 마시고 이 한강님의 문장을 하나씩 이렇게 음미를 해가면서 그렇게 읽으면 더 좀 재미있게, 그리고 시각화를 해가면서 그렇게 읽으면 좀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제일 제가 기억에 남는 거 얘기를 해드리면 이 책의 제목인 검은 사슴, 이게 무엇이냐, 요거에 대한 이제 약간 뭐랄까 동화? 우화 같은 부분이 제가 이 책에 나오는데요. 이게 한강 작가님이 작품들 중에 이렇게 어른들을 위한 동화, 뭐 어른들을 위한 우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소설로 몇 권 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동화 기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검은 사슴에 대한 게, 그러니까 의선이 아버지가 그 예전에 탄광에서 일하시던 탄광 인부였는데요. 그러니까 의선이가 아직 어렸을 때 이 탄광에서 이런 얘기가 있단다 하면서 옛날 이야기나 동화처럼 의선이한테 이렇게 옛날 이야기 말해주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검은 사슴 해가지고 이 에피소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만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작가님이 잘 쓰셨는지 이 정도는 읽어도 괜찮겠지? 네, 읽어드릴게요. 깊은 땅속 안반들이 뒤틀리거나 쪼개어져서 생긴 좁다란 틈을 따라 기어다니며 사는 짐승이랍니다. 흩어져 있는 놈들을 헤아려 보자면 수천 마리나 되지만 사방이 두꺼운 바위에 막혀있는 탓에 한 번도 자신들의 종족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마다 자신들을 외돌토리로 여긴다지요. 생김새나 몸집은 사슴 모양인데 녹슨 바늘뭉치 같은 검은 털들이 매끄러운 가죽을 뚫고 나와 정수리부터 내 발끝까지를 뒤덮고 있답니다. 두 눈은 굶주린 범처럼 형형하고 바윗돌을 씹어먹는 것으로 허기를 이기느라 이빨은 늑대 송곳니처럼 예리하고 단단하답니다. 이 짐승의 몸에서 유일하게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번쩍이는 뿔입니다. 그 때문에 얼핏 보아서는 무시무시하다는 인상부터 주는 그 뿔은 그러나 꼬아놓은 머리채처럼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이 짐승이 걸어가는 길 앞을 음음하게 밝혀준답니다. 이 흉측한 짐승을 직접 만날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광부들 뿐입니다. 채굴 작업을 하는 광부들이 때로 이 짐승과 맞닥뜨리는데, 그때마다 이 짐승,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늘을 보는 것이 소원인 이놈은 바깥으로 나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한다죠. 잡아먹는 것이 아닌가 떨고 있던 광부들은 조건을 내건답니다. 네 번쩍이는 뿔을 자르게 해다오. 그러면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마. 짐승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 말을 앞으로 내밉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짐승의 단단하고 아름다운 뿔을 잘라낸 광부들은 몇 발짝쯤 짐승을 데리고 가다가 다시 조건을 내겁니다. 내 날카로운 이빨을 자르게 해다오. 그러면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마. 짐승은 이번에는 그럴 수 없다고 버팁니다. 하지만 광부들은 여럿이고 짐승은 혼자 몸이니 배겨낼 수가 있나요? 한 사람은 뿔이 뭉툭하게 잘라진 짐승의 이마를 누르고, 다른 한 사람은 흑단처럼 시커먼 짐승의 뒷다리를 붙잡고, 남은 사람들이 짐승의 뾰족한 이빨을 뽑아냅니다. 거무죽죽한 피가 짐승의 입이며 턱이며 이마에서 흘러넘치는 것을 보면서 광부들은 지상으로 통하는 넓은 갱도를 향해 필사적으로 낮은 포복으로 달아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짐승의 뿔이며 이빨들은 달아나는 길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버리고 짐승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재빨리 나오는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짐승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컴컴한 안반 사이를 느릿느릿 기어다니며 흐느껴 옵니다. 마지막으로 숨이 넘어갈 때쯤 되면 이 짐승의 살과 뼈는 검은 피와 눈물로 다 빠져나가 들쥐 새끼만하게 쭈그러 들어있다지요. 여기까지 이렇게 말하고 의선이가 그래서요?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또 그 의선이 아빠가 얘기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떻습니까? 요 검은 사슴, 여기 이 책에 190에서 192페이지까지
예, 내용인데요. 어때요? 너무 되게 아름답기도 하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좀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래서 이 제목이 말하는 이 검은 사슴이 무엇을 이야기함인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는 처음에는 이 의선이라는 여자 캐릭터가 워낙 신비하게 나오니까 그 캐릭터를 이 검은 사슴에 비유한 건가? 그런 생각도 하다가 또 중반쯤 가서는 그 탄광에서 일하는 인부들 그런 모습을 또 상상을 해보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그 다 채굴된 그 남은 폐 탄광 있죠? 그거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약간 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저는 읽었습니다. 괜히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역시 이 낭독이라는 것은 목소리가 중요하군요. 나 같은 이런 목소리로 읽으니까 뭔가 분위기가 안 사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좋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부끄러워. 아무튼 그래서 이 책이 한강님의 소설에서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강님의 다른 소설들도 좀 읽은 지 되긴 했지만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 책의 특이한 점은 이게 한강 작가님의 두 번째 그리고 첫 장편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을 이제 읽어보니 이 작품이 그러니까 작가님의 어떤 세계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종합해 놓은 그런 책이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문제의식, 사회적인 문제와 그런 문제의식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소년이 온다와 좀 이렇게 같은 결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 나오는 그 인형이라는 캐릭터와 명윤이라는 캐릭터 그리고 의선이라는 이 캐릭터가 제 기억으로는 그 채식주의자라는 작가님의 연작 소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영애 언니, 형부 그리고 그 영애라는 그 캐릭터랑 묘하게 겹쳐요. 특히나 이 영애라는 캐릭터와 의선이라는 캐릭터는 그 영애라는 캐릭터도 거기서 되게 식물을 꿈꾸는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거든요. 그런 어떤 야생력 그런 느낌에서 좀 의선이랑 비슷하고 그리고 그런 야생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 그 영애의 남편 그러니까 영애 언니의 남편이죠. 그 형부 캐릭터가 여기서 이 검은 사슴에서는 명윤이라는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작가님의 어떤 그런 야생과 문명의 어떤 대비 그런 것들에 대한 세계관이 있는 그 채식주의자와 좀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작가님의 뭐랄까 생활관이라고 해야 되나? 살아가는 방법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책에 나오는 그 인형이라는 캐릭터와 그 채식주의자에 나오는 그 영애 언니 있죠. 그 영애 언니라는 캐릭터가 또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진기사 장과 그 와이프의 관계 그 관계가 또 그 노랑무늬 영원에서 말하는 그 작가님의 어떤 그런 생활관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그런 노랑무늬 영원에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 책에 들어있는 그런 세계관을 이렇게 하나씩 풀어놓은 게 그런 책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좀 더 깊고 재미있게 읽고 싶다면 이제 먼저 그런 소년이 온다나 채식주의자 그리고 노랑무늬 영원 같은 그런 한강님의 그런 책들을 먼저 읽어보시고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사변이긴 한데요.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님의 그 상실의 시대라는 책, 노르웨이 숲, 그거를 제가 좀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님도 그 어떤 세계관에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 생활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차이점이 있지만 이 한강 작가님하고 좀 비슷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캐릭터가 좀 겹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미도리의 인형, 그다음에 와타나베의 명윤, 그리고 나오코의 의선, 이렇게 좀 그 캐릭터가 상징하는 것들이 좀 겹치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 상실의 시대의 느낌을 좀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강 작가님 표 상실의 시대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는 그냥 여담이지만요,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님이랑 만약에 혹시 치라고요, 그분이 혹시 한국 문학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한국어를 할 줄 안다면, 읽을 줄 안다면, 즐길 줄 안다면,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님께 한강 작가님을 추천해 드려보고 싶습니다. 좀 읽으면서 무라카미 하루키님이 되게 의미 있고 공감을 하지 않으실까. 전혀 저는 그분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괜히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책을 읽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읽으면서 혼자 이 생각 저 생각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이 책은 아까도 제가 여러 개 얘기를 해드렸지만 굉장히 쓸쓸하고요. 황량하고 그런 좀 뭔가 이렇게 즐거운 책이기보다는 이렇게 좀 우울한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드는, 이렇게 어두운 느낌이 많이 드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몰입감이나 공감 이런 게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었던 것처럼 이 책 되게 지루해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저 같은 인프제분들, 우리는 이런 게 또 전공 아니겠습니까? 그런 황량하고 쓸쓸한 그런 감정에 몰입한 전공이잖아요. 이제 인프제분들은 별 무리 없이 잘 읽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 제가 지금 이거는 좀 옛날 버전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장만을 했다가 그때 읽고 지금 한 번 더 읽고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 문학동네에 한국문학 전집 시리즈가 있습니다. 예쁘게, 그리고 되게 있어 보이게, 고급지게 이렇게 양장 하드커버로 이렇게 거기에 검은 사슴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멋들어지고 이쁜 그 양장 버전으로 나는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책이 아니라 그 문학동네 한국문학 전집 세트에 들어있는 그 책을 구입하셔서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책을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이거를 다시 읽고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읽을 것 같아요. 자주는 아니지만 어떤 시즌이 되면 또 이런 책이 생각나기도 하고 할 때 한 번씩 읽을 것 같거든요. 뭐 문학동네 한국문학 전집 세트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좋은 책이라는 거죠. 말 다 했지 않습니까? 네. 재밌게 잘 읽었고요. 진짜 사실 한강 작가님은 제 취향이 아닌데 정말 취향으로 만든 그런 문체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이 문체의 아름다움, 이 문장의 그런 아름다움을 음미해 보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